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고미술학원 입시전략팀장 김영복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될 만한 홍익대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수시를 어디를 지원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거고, 또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특히나 어제까지 했던 활동들도 정리해야 되고 이제 슬슬 서류를 쓰기 시작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그런 고민을 한 가지 정도 덜어드리고자 홍익대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홍익대를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적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볼 텐데요. 이건 이제 홍익대는 해마다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닌 모든 입시 전형에 따른 합격생들 평균 성적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9학년도 홍익대 신입생 일반 전형 학생부와 수능 성적 평균 성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홍익대는 총 미대에 10개 학과가 있고 추가적으로 미대 자율전공으로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성적은 말 그대로 평균 성적인데요. 자, 그럼 학과별로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이 돼야지 지원이 가능한지 평균 성적을 통해서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학생들이 눈여겨보실 만한 가장 선호되는 학과 디자인학부 평균 성적이 1.74등급이고요. 그 다음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학과가 2.09등급,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금속 조형 디자인 2.41등급, 그리고 목조형 2.58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외적으로 디자인학부를 지원하고 싶지만 혹여나 성적의 불안도라든지 이런 게 있는 친구들은 보편적으로 미대 자율전공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미대 자율전공 또한 평균 성적이 2.03등급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요 홍대 미대 중에서 상위권 학과의 성적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보편적으로 순수 계열의 학과의 학생들은 성적이 조금 디자인 관련된 학과보다 낮아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홍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현상을 보이죠. 그래서 홍대의 회학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학생부 내신 성적이 굉장히 우수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신 결과 2.09등급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라고 볼 수 있는 학과를 살펴보시면 도예유리학과 2.67등급, 그리고 동양학과 2.52등급, 그리고 한학과 3.44등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학과에 따라서 성적 차이가 조금 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합격생들의 평균 성적입니다. 그러면 내 성적이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지에 여부를 판별을 해봐야 될 텐데, 커트라인은 해마다 유동적인 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경우에 안정적인 얘기를 해드린다면 보편적으로 디자인학부, 그 다음에 미대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초반에서 일반적으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는 2.1에서 2.3등급 전후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는 게 보편적이고요. 미대 자율전공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2.4등급 이런 정도에서 커트라인 형성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 특정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이 학과에 몰리는 추세에 따라서 3등급 초반까지도 커트라인이 형성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형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홍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예년만큼 굉장히 내려간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위권 학과인 학생들이 선호되는 금속이라든지 목조라든지 이런 데는 2등급 중반에서 후반 정도까지가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학과인 판학과, 조속과, 동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초반까지도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 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홍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꽤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양이 방대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시 설명회 영상을 잠깐 보시고요.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술활동보고서의 작성 방법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보시는 이제 그림은 미술활동보고서의 샘플이죠. 그래서 뭐 샘플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나 구성을 조금 확인하시는 측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미술활동보고서라고 하면 미술 관련 활동, 그 교과 활동을 적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미술 관련 비교과 활동, 이렇게 해서 총 두 가지의 활동 영역이 있다면, 세 번째는 미술활동 종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록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은 형식적으로도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차근차근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작성자가 유의해야 될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을 몇 가지를 찍어보겠습니다. 일단은 3번 내용에서 보시면 홍대가 만약의 경우 이제 이 미술활동 보고서에 입력한 이후에 사정관들이 학생의 이제 활동 자체에 대한 뭐 의구심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증명의 필요성을 느꼈을 경우에 이 증명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 증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개인적으로 연락이 갑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라라는 문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편적으로 이 활동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는 굉장히 희소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중요 포인트가 이제 학생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죠. 그래서 뭐 지원자의 성명이라든지 지원자의 부모님에 대한 어떤 뭐 직업이라든지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작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점은 이제 지원자가 입력할 수 있는 시간과 이 평가자가 입력하는 시간이 한 주 정도 격차가 나는데, 이 지원자가 전부 다 작성을 한 다음에 평가 요청, 즉 평가자한테 서류를 평가 요청 처리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지원자는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 점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원자가 써놓은 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시면 그 평가 내용은 절대로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학생들은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 미술활동 보고서를 비롯한 뭐 보편적으로 자소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학생부도 마찬가지고요. 이 온라인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페이퍼, 종이로 실물을 제출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술활동 보고서 마찬가지 이 입력하는 창에다가 인터넷 창에 입력을 하고 나면 별도로 뭐 출력을 해서 우편 제출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항목 구성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드려볼게요. 항목 구성은 아까도 이제 샘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종합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교과활동 같은 경우에는 최대 5가지 활동을 쓰게 되어 있어요. 작년부터 이제 가능한 게 뭐냐면, 원래는 미술 관련된 교과에 대해서만 작성을 할 수가 있었으나 작년부터는 미술 외 교과도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일반적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술 교과라는 표현이 이제 보편적으로 예술, 체육, 여기 안에서 가로 열고 뭐 음악, 미술 이렇게 이미 교과 항목에 대한 리스트가 학생부를 잘 쳐다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과목을 작성하게 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예시 사례로 학생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데 이제 특성화 고교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도 마찬가지고요. 예고를 비롯한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술에 관련된 교과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 특성화 고교 같은 경우에도 뭐 상업에 관한
교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다 포함돼서 미술하고 관련된 과목이면 미술 교과로 판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이런 일반적인 교과는 미술 외 교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미술 외 교과라고 할지라도 그냥 아무 내용이나 적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교과 내에서 미술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게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술과 관련이 있는 미술 교과 혹은 미술 외 교과라면 작성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5개의 활동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비교과 활동은 간단히 말하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교과 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은 다 비교과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과 활동은 최대 10가지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교과 활동하고 비교과 활동의 차이점은 교과 활동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의 내용에 대한 소개글이 따로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목 부분이 따로 없고 500자 이내로 다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에는 활동 소개글이 따로 있고 자기 평가 내용을 쓰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 끝으로 종합난 같은 경우에는 질문지에 뭐라고 명시가 되겠냐면 본인의 재능과 지원 동기를 위주로 이제 작성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형식적인 글자 수는 600자 이내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교과 활동은 어떤 것들을 쓰게 돼 있는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그냥 중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쓰여지는 항목에서 교과명이라는 게 있고 이수 학기 그리고 이수 단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학생부를 예시로 들어서 이 교과 활동에 대한 구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를 받아서 보시게 되면 8번 항목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학년별로 성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교과라는 항목이 있고 과목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 보통 이제 부류는 교과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 안에 과목이 뭐 독서 문법도 있고 합법과 작문도 있듯이 이 교과 명칭은 다르더라도 교과에 대한 구분은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친구는 이제 예고 같은 경우인데 예고의 경우인데 예술이라고 되어 있어서 음악, 미술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음악 과목도 들어갈 수 있고 미술 과목도 들어갈 수 있는데 과목 명칭만 보면 이제 미술 과목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미술 관련된 과목이 이제 예고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직접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단위수 6단이고 뭐 몇 등급이고 한데 이 등급은 미술활동보고서에는 기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교과 명칭을 학생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해야 되고 이수 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1학기라는 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는 거고요. 이수 단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미술을 등급으로 나눠주진 않습니다. 어떻게 따로 나와 있냐면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 후반부에 체육하고 예술을 따로 독립적으로 성적을 매기죠. 그래서 여기는 등급은 따로 없고요. 이제 보통 A, B, C를 가지고 성취도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홍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지원하시려는 분들은 웬만큼 아시겠지만 A, B, C 등급을 2등급, 5등급, 8등급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 교과명이 예술로 나눠져 있고 과목명이 미술 창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역시 미술활동, 교과활동으로 구분이 되겠죠. 마찬가지 뭐 이수단위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수 학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학생부하고 미술활동 보고서하고 일치하게 적어야 된다. 그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과목명, 그다음에 이수 학기, 이수 단위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과 구분과 활동 내용 및 자기평가 의견을 적는 건데 교과 구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미술과 관련된 있는 미술 관련 교과, 미술 외 교과인데요. 이 미술 교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미술 또는 예술에 관한 교과. 요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예술고, 예고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그다음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상업에 관한 교과나 공업에 관한 교과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라든지 본인이 이제 학생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미술 관련된 수업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수업들은 대부분 미술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 교과이고 그 외의 교과, 말씀드렸던 국어, 수학, 영어, 기타 등등의 과목은 미술 외의 교과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소개글을 따로 적지 않기 때문에 활동 내용 및 자기평가를 한꺼번에 쓰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홍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이 수업에 대한 참여도나 본인의 역할, 그리고 과정, 성과물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달라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500자 이내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교과 활동 관련된 안내사항이고요. 먼저 이제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 중학교 때 뭐 이런 활동을 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는데 이걸 써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죠. 미술활동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은 고등학교 입학 1 이후부터 원서 접수 직전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학교 때 활동은 작성을 할 수가 없겠죠. 고등학교 입학 이후의 활동이고요. 반대로 재수생의 경우는 고등학교 때까지 활동을 끝나는 게 아니라 원서 접수 전까지의 활동이기 때문에 재수하는 기간 동안 만약에 미술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도 작성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보실 거는 전시회 관람이나 미술 관련 독서 활동 내용이 여러 개가 있더라도 반드시 개별 내용을 하나의 활동으로 모아서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분산 기재를 방지하는 거죠. 똑같은 활동인데 똑같은 유형의 활동인데 이게 마치 여러 개를 한 것처럼 작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점수 따는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공교육기관에서 주관한 활동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본인이 전시회를 굉장히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미술 전시회를 1년에 정말 굉장히 체계적으로 다녔다. 자, 주최기관이 누굴까요? 그 전시회를 기획한 기관에서 본인을 초대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최기관은 본인입니다. 본인이 그냥 찾아다닌 거예요. 한데 그걸 어떻게 내가 열정적으로 했다는 걸 증명할 거냐. 보편적으로 학생부에는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선생님 그러면 저 전시회 갔다 왔던 티켓 가지고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나쁘게 생각을 해보면 그 티켓 사서 모으기만 해도 되죠. 이 활동이 정말 이 학생이 전시 관람을 통해서 얼마만큼 미술적인 소양이 늘었는지 이런 걸 판독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개인적으로 주체적으로 한 거나 사교육기관을 통해서 한 활동들은 신뢰감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대에서는 아예 그냥 이렇게 대놓고 공교육기관에서 주관한 활동 위주로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장기적이고 꾸준히 한 활동이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건 누구나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일회성이 그치는 활동 자체가 그렇게 학생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적이고 꾸준히 한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다음은 미술적 전문성이 높은 활동이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여기는 미대를 뽑는 자리입니다. 미대를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보다는 미술과 관련된 활동 위주로 적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활동 유형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제 활동 유형을 홍대 같은 경우는 총 이렇게 9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 활동 유형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화살표를 통해서 이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동아리, 방과후 학습, 자율창작, 전시감상, 진로탐색 체험, 봉사, 독서, 각종 대회, 그리고 기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데 주의하실 점은 이제 뭐냐면 이게 반드시 딱딱딱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9가지 활동이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다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고 해서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활동 유형을 선택하더라도 평가에는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하기 위한 어떤 편리로 보는 거지 이게 반드시 구분이 정확하게 된다 이거는 아닙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록해야 되는 게 이제 활동 참여 횟수와 활동 참여 기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막상 작성하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워해요.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언제 내가 이
활동을 했는지, 얼마만큼의 기간으로 두고 해야 되는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정기적이냐 비정기적이냐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정기적인 건 가장 편해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한 학기를 했을 거고, 그러면 뭐 3월달부터 예를 들어서 8월달까지이고, 그 중에 이제 연, 월, 주 해서 보통 동아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하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다 그러면 이제 한 학기 반년을 두고 주 1회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작성을 하면 쉬운데, 그렇지 못한 비정기적인 활동이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디 실기대를 나가거나 공모전을 나갔어요. 그걸 내가 주기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결과적으로는 총 횟수를 적으시면 된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활동 참여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기간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할 때는 최대한 길게 쓸 수 있으면 길게 써라라고 얘기는 해요. 가령 학교에서 열리는 어떤 대회가 있었다. 근데 그게 1학년 때도 있었고 2학년 때도 있었다면 참여 기간은 2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길게 쓰는 게 유리하다는데, 뭐 그게 사정관들이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기왕 작성을 할 때는 이걸 짧게 끊어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2년 기간으로 그냥 기간을 설정하고, 횟수는 단 뭐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대회 날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뭐 공모전이나 전시 준비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을 준비한 기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본인이 투자한 시간만큼 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세 가지예요. 활동명. 사실은 이 활동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본인이 이 활동명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린 어떤 작품의 제목을 단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신중하겠죠.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 이 느껴지는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명 자체도 본인이 한 활동 내용을 한 제목만으로 유추할 수 있게끔 굉장히 간결하게 정리해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점수에 지대한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밑에 있는 활동 내용과 자기평가 의견을 적는 건데, 활동 내용은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쓰는 게 중요한데,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활동 내용 속에서 썼던 부분을 자기평가에서 많이 쓰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글자 수가 아까운 일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인이 한 활동에 대한 사실, 즉 팩트적인 측면은 활동 내용 속에다가 최대한 응축시켜서 써주는 게 좋겠고요. 자기평가 의견에는 그거를 통해서 본인이 깨달은 점, 느낀 점, 내가 이걸 왜 참여했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능력이 발달됐나,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쓰는 거는 활동 내용 속에다가 다 녹아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미술활동 종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술활동 종합 내용은 모집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우리는 미대를 갑니다. 그래서 미대랑 관련되어서 지원자의 재능, 이 친구는 어떤 잠재력이 있고 어떠한 소양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지원 동기입니다. 자, 내가 이 홍대를 왜 지원했는가? 여러분과는 정말 홍대가 인생의 끝의 목표는 아니죠. 홍대 가는 게 말 그대로 홍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목표, 그 목표가 대부분 이제 직업에 대한 희망이겠죠. 장래 희망. 본인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본인이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홍대라는 데를 가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지원 동기의 목표는 홍대를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지원 동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비중을 생각하면 지원자의 재능과 지원 동기 둘 중을 놓고 보면, 지원자의 재능은 사실은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에서 거의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의 재능은 앞에 말씀드렸던 교과 비교과 활동에서 보여주지 못한 일부분을 들고 오는 게 좋고요. 굳이 교과하고 비교과에 이미 다 써져 있는 거를 여기 종합란에서 반복을 하는 건 마찬가지 글자 수를 아깝게 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지원 동기를 중심으로 쓰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식적인 측면 말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내용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적인 측면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미술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면 그 중에서 뭘 써야 되나 골라서 써야겠죠. 그런 경우, 그리고 과연
내가 이 작성하고자 하는 이 항목들이 홍대가 추구하는 거하고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볼 건데, 첫 번째 먼저 보실 건, 모든 학교들은 각 학교들이 생각하는 인재상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인재상하고 부합하는 친구가, 만약에 우리 학교를 지원한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친구보다는 그 친구를 뽑아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인재상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 덧붙여 말하면 우리 학교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홍대가 무슨 수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홍대가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홍대가 좋아서요, 홍대 가고 싶어서 왔어요 보다는 홍대는 이런 수업을 하는 걸 알고 있고 홍대는 이런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친구를 아무래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재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목표를 디자인학부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디자인학부는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할 거냐. 자, 먼저 중요 포인트, 가치공학적 융합이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자, 가치공학적 융합이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술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디자인을 유출해내면, 도출해내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시켜드리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더 사전적인 정의가 있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융합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림 잘 그리는 친구 말고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인체공학적 설계를 할 수 있으려면 말 그대로 인체공학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죠. 이런 식의 융합적인 측면을 조금 더 우리는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 원래 홍익대의 말 그대로 이제 홍익대라는 것이 이제 이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홍익인간이라는 동시대적인 정신을 실천하는 학생을 우리는 뽑겠다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서울대에서 원하는 그 오블리스 노블리제 비슷한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울대에서 얘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랑 비슷한 거죠. 즉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즉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기술적인 재능이라든지 디자인적인 재능을 본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회에 공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홍익대가 원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독창적이고도 전인적인 디자이너를 육성할 것이다. 독창적인 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 전인적이다. 지덕체를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 능력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친구가 다가 아니라 이 친구의 인성도 좋아야 돼. 지덕체를 다 겸비한 그런 학생을 길러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형예술가, 과학기술, 그리고 제 분야와 유기적 연계 특성을 바탕으로 샬라샬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원래 홍대가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거죠. 예술과 과학의 만남, 이런 식의 슬로건인데, 이거는 위에서 보셨던 융합적인 교육하고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출해야 될 가장 키 포인트는, 홍대가 원하는 인재상은 미술만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공학적이거나 과학적인 측면, 혹은 이것이 아닌 인문학적이도 상관없겠죠. 즉 미술 플러스 알파, 융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배운 배움을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성을 가졌느냐. 이런 친구고요. 그 다음 창의국적이다, 그리고 도전적이다, 이런 친구들이죠. 그냥 학교에서 원하는 그 교육을 주입식으로 그냥 받아먹는 친구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주도적이고 진취적으로 뭔가를 하는 친구들을 원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끝으로 이제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가졌느냐, 이런 점을 토대로 이 지원자들을 선별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나는 있습니다라고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그 보여주는 항목 구성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첫 번째는 나는 전공 접학성이 요만큼 있다라는 항목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관심 분야입니다. 자, 이런 경우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니? 라고 얘기하면 저는 디자이너야. 어떤 분야? 아직은 모르겠어요. 물론 아직 몰라도 됩니다. 본인이 시각 디자인도 좋고 제품 디자인도 좋다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 그걸로 아직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둘 다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뭐가 더 많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관심 분야가 적어도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는 순수 파트냐 디자인 파트냐 이 정도는 분명히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으려면 사실은 조금 더 세세하게 파고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제품 디자인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 제품 디자인 쪽에서도 나는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운송 쪽이 더 하고 싶은지 아니면 IT 계열의 어떤 기기 디자인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서 있다면 아무래도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글을 풀어내는데 조금 더 수월해요. 물론 그게 없다면 다른 쪽으로 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상향이나 가치관 이런 쪽인데요. 가령 디자인 중에서도 굉장히 심플하고 모더니즘 한 게 있죠. 미니멀하고 그런 것들은 군더더기를 최대한 배제하고 가장 필요한 것만 남기는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반대 개념도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인 바로크나 로코코 장식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좋은 거고 누가 더 잘하는 거냐? 아니죠. 그거는 각자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정답이 될 수 있죠.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플한 걸 좋아하는 소비자가 있고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인 걸 좋아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우월하거나 어느 게 더 시대에 맞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가치관을 놓고 누가 더 우월하다는 필요 없죠. 그냥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향과 가치관이 있다면 분야가 조금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쓸 수 있는 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토대로 나는 이러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잠재력이라는 말을 여기다 이제 써놓은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도 좋아요.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패션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왜 패션 디자인을 하고 싶어? 그러면 예뻐서요? 이런 경우에 답변을 의외로 많이 듣습니다. 말 그대로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내가 쓰려고 디자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편적으로는 내가 디자인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쓰고 싶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의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디자인했는데 그 옷을 소비자들이 같이 좋아해줘야지 소비자들은 싫어하고 오로지 나한테만 예뻐 보인다면 그거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작가 혹은 그냥 개인 취미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려면 내가 디자이너로서 이러한 소양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전공의 적합성이라고 제가 분류를 해놨고요. 그 다음은 전공 잠재력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재력을 연결시켜서 이제 풀어볼 건데 이 잠재력을 큰 틀에서는 미술하고 관련된 내용만 뽑아놨어요. 그래서 미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들 중에 관찰 능력, 조형 능력, 배색 능력, 표현 능력, 구조 능력, 창의력, 상상력 굉장히 많죠.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미술인으로서 적어도 갖추는 기본적인 잠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적합성에 대한 잠재력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공 잠재력으로 구분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개인 성향입니다. 자, 앞에 보셨지만 단순히 미술 잘하는 친구만 뽑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익 인간 정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다면 사회성이나 개인 성향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성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되겠죠. 끈기도 있어야 되고 노력파야 될 거고 적극적이어야 될 거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개인 성향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혼자서 일을 하지 않아요. 팀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든지 배려심이라든지 협력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라든지 공감 능력이라든지 친화력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쓸 수는 없어요. 이 항목 중에서 내가 요거는 조금 자신 있어 이런 항목들을 추리기 위해서 이렇게 리스트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토대로 이제 내가 좀 전에 설정한 예를 들어서 나는 관찰력을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겠죠. 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했던 미술 활동들을 쫙 리스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트화하는 사례를 보시겠는데 이제 교과하고 비교과로 나눴어요. 이 친구는 이제 교과 영역에서 개체수가 좀 많죠. 보편적으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적을 때는 정말 하나밖에 없고요. 보편적으로 3개 정도가 평균적입니다. 근데 예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요. 이렇게 본인이 했던 교과 수업과 단위수나 등급 그리고 주요 뭘 했는지 활동들을 쭉 열거를 해보는데 이렇게 열거를 해보고 나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 선택하는 거에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술 교과 활동들이 좀 적을 거기 때문에 미술 외 교과 활동들
걸 들고 와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술하고 관련된 활동이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문학을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학 시간에 뭐 시화전을 만들었다든지 문집 표지 디자인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어야지만 이 미술 활동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겠죠. 자, 되도록이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일단은 활동들이 너무 유사하면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드로잉 시간에 했던 것들이 다 유사하다면 드로잉 시간만을 쓰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드로잉하고 디자인 시간의 성격이 좀 다르다면 되도록이면 다양성을 조금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드로잉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파트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순수 파트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디자인, 모든 디자인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 수업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본 수업만 많이 했어요 라고 쓰는 것보다는 디자인처럼 이렇게 조금 더 나는 심화 전공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조금 더 다양성으로 구성을 하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은 등급이 지금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물론 사실 등급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등급이 낮은 것보다는 등급이 높은 걸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은 비교과 활동들이에요. 비교과 활동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9개 유형으로 미리 선정을 조금 나눠 두시고, 그 다음 활동명은 제가 그냥 정한 거예요, 임의로. 물론 이거는 그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반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활동 기간 미리 정리해 두셔야지 나중에 입력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시고, 횟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교과랑 마찬가지로 이 주요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다 기입을 해 놓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 유사한 활동들은 묶어서 쓰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뭐 묶을 수 없다면 버리시고, 유사하지 않은 활동들을 가지고 좀 다양성을 가지고 구성을 하시되,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죠. 뭐 사회성에도 될 수 있겠고, 리더십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나의 조용 능력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것들을 하나를 정하셨다면 어떠한 활동이 그걸 보여주는데 적합하는지를 생각하시고 선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엮을 거냐, 이걸 보시는데, 자, 부합발전. 아까 보여드렸던 전공 적합성, 그리고 나의 잠재력, 그리고 나의 개인 성향, 그리고 나의 사회성 등을 토대로 난 이런 것들, 나는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 난 이거 하나는 자신 있어 라는 부각 포인트들을 정해 놓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주장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주장을 했어요. 저는 관찰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라고 주장만 있으면 어때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 밑받침이 있어야겠죠. 그거를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사례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 이런 걸 느꼈다, 이런 걸 배웠다, 이런 능력이 향상이 되었다, 이런 점 등을 토대로 능력 및 사고를 작성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관찰 능력. 근데 그냥 관찰 능력이 아니라 구조를 관찰하는 능력이 난 탁월하다. 이 구조라는 건 이런 거죠. 이 사물과 사물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이런 구조를 관찰하는 능력이 난 탁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주장을 하고 싶었다면, 그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동아리 활동에서 나는 어떠한 사물이든 간에 전부 다 기하도형, 뭐 구, 육면체, 원기동, 뭐 기타 등등의 기하도형으로 사물을 단순화해보고, 그 도형들 간의 연결 구조, 다양한 뭐 관절이라든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주장하고 싶었던 구조를 파악하는 관찰 능력이 당연히 탁월해졌겠죠. 그걸 토대로 나는 이걸 제품 디자인에 적용을 해서 움직임, 지금 이런 것처럼 움직이는 유동적인 구조를 표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었다라는 마지막 능력 및 사고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프로세스가 갖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서류이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교과 활동이고요. 미술 문화에 대한 교과 활동입니다. 학생이 먼저 쓴 초안부터 읽어드리면, 자, 각자 그리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서 점묘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점 하나하나가 선이 되고 양감을 표현하기에 신중하고 꼼꼼해야 완성도가 높아짐을 알게 되었다. 중간에 어두운 부분을 빠르게 밀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점들이 살아있는 병치혼합의 장점이 부각돼야 함을 생각하며 완성했다.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완성품을 보니 끈기 있게 집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배웠다. 금연 권장 홍보 시간에는 스토리 중심의 칸마나 형식으로 주제를 전달하는 연습을 했다.
분량 제약이 적은 일반 만화에 비해 몇 칸만으로 메시지를 드러내야 하기에 더욱 간결하게 결론에 도달해야 전달력을 높이는 게 중요함을 배웠다. 읽기도 못하죠. 이를 위해 컷의 배치, 말풍선의 조절 외에도 가장 중요한 순간의 장면을 분배하고 정리했다. 완성을 하니 포스터와는 다르게 생동감 있는 주제를 전달했음을 느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미술의 장르에 따라 전달 방식이나 표현 형식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의도 전달에 보다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었다. 자, 일단은 이 내용을 읽은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 친구가 이런 활동을 했구나 라고 느껴지시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과물이 안 보여.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전면으로 뭘 그렸고 금연권장 컷 만화를 어떤 스토리로 끌고 왔는지는 지금 여기에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즉 작품을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최종 작품이 이런 경우는 이제 드러나야 돼. 그런 점, 그리고 읽기에 버거웠던 점들은 조사에 굉장히 많이 겹침이라든지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어서 올 수 있는 해석의 한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예시로 이렇게 고치는 건 어떨까라는 수정상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 가지 표현 재료와 표현 방식을 경험해보며 재료 특성을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알맞은 표현 기법을 활용하는 능력이 향상된 수업이었다. 자, 먼저 두 가지식으로 갔습니다. 각자 그리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서 전면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나는 래퍼 에미넴을 선택해서 그의 눈매와 인상에서 드러나는 당당한 기백을 강조하고 싶었다. 그래서 전체는 모노톤으로 하되 눈과 입에만 포인트 컬러를 활용하고 그 색상이 마이크와 연결되게 묘사해서 그 인상을 확장시켰다. 그리고 금연 만화를 만들 때에도 기존의 카툰 그림체에서 벗어난 작품을 제작하고 싶어 키네틱 아트 개념의 사진 기법을 활용하였다. 요한슨의 초현실주의 사진을 참고해 운동선수의 발과 담배꽁초를 합성시켰다. 컷 분할과 잔상을 이용해 독특한 포토톤을 완성했다. 만화의 동작성과 실제 사진이 줄 수 있는 쇼크 팩터는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 그래서 결론, 여러 수업을 통해 미술의 다양한 장르에 따라 전달 방식이나 표현 형식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다 명료한 의도 전달을 위해 적합한 표현 재료나 기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괄식으로 일단 주장을 펼쳤는데 이유는 이 아이가 보편적으로 이제 글을 쓰는 이 습관에서 장황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다가 본인의 단점을 좀 주로 많이 썼던 친구라서 본인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일단 부각하는 측면으로 습관을 일단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어떤 작품을 최종적으로 그렸는지에 대한 것이 느껴질 수 있게끔 쓰는 것을 위주로 한번 이렇게 수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지만 제가 이제 추구하는 글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비교과 활동 작성 예시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사생대회 나갔어요. 유형은 각종 대회로 구분이 되어 있고 활동 내용 소개. 자, 양천문화원이 주최한 자연사랑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에 참여했다. 포스터 컬러와 수채화를 이용해 자연의 회복성과 변화를 표현하여 대상을 탔다. 그냥 읽으시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조금 이따가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자기평가 의견입니다. 사생대회 그리기에 적합한 자연풍경을 찾으려 호수공원을 돌아다니던 중에 오래된 정화용 파이프가 전시된 걸 보고 대회 주제 발표 중 강조되던 정화시설로부터 탈바꿈한 공원의 역사가 떠올라 초점을 재설정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기존의 풍경화에서 벗어나 파이프와 그 주변 자란풀 위에 자연을 상징하는 개구리를 배치하면서 이를 포스터 컬러로 선명하게 그려 변화의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었다. 문장이 굉장히 길죠. 이러한 과감한 시도는 독이 될 수도 있었지만 나의 생각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을 보고 틀에서 벗어난 시도의 중요성에 대해 느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 내용 소개에서는 주최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관기관을 따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 포스터 자체의 그림이 연상되게끔 하는 쪽으로 한번 변화를 해볼 거고요. 마찬가지 밑에 있는 거에서도 전달력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이 친구가 왜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컨셉과 그 핵심적인 장면 묘사로 한번 가볼게요. 활동 내용 소개입니다.
자연사랑이라는 주제를 받고 현재의 호수공원이 과거에는 정화시설이었다는 특징을 고려해야 혐오시설에서 친환경시설로 인식이 변모한 점을 부각하여 표현하여 대상을 수상했다. 아예 컨셉을 여기다 쓰고 있죠. 주관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 활동 내용 소개에서 이 친구가 어떠한 의도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자, 자기평가 의견. 그리기 적합한 풍경을 찾으러 공원을 돌아다니다가 오래된 정화형 파이프가 전시된 것을 발견했다. 보이는 모습을 보기 좋게 그대로 그리려고 계획했다가 공원의 역사가 떠올라서 초점을 재설정했다. 숲풀 속에 놓인 녹슨 파이프와 대비되게 깨끗한 자연을 상징하는 개구리가 공존하는 모습을 그렸다. 기존의 작가들도 그랬듯이 정물화나 풍경화도 단순히 사실적인 모습을 그대로 옮겨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렇듯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잘 드러날 수 있게 새로운 시도를 하여 표현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귀결을 했습니다. 조금 더 학생 입장에서 써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한 건데 그냥 아이들이 굉장히 미사여구라든지 어려운 단어를 써서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게끔 본인의 느낀 점도 이렇게 한번 재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들이 가장 난해해하는 이 종합난이죠. 이 종합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 동기를 기반으로 이 친구가 먼저 써온 초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처음으로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느낀 계기는 어렸을 때 아이팟 미니를 쓰고 난 뒤였다. 핵심만 남긴 이러한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결국 내 이상형으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자주 깔끔한 외관의 제품들을 스케치해 보았지만 항상 모호한 문제점들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다. 하루는 구부러진 mp3 플레이어의 스케치를 종이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만들어 제작해 보니 손 위치상의 불필요한 굴곡 등 제대로 선별되지 않은 요소들에서 많은 문제들이 보였다. 결정적으로 이 장치를 사용하는 손이라는 부위의 정확한 정보와 고민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음을 느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조사해보던 중 수많은 귀에 대한 데이터로 만들어진 이어팟, 무총새를 본따 신칸센 열차 등 연관지식 활용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 후 디자이너는 예술성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지식과 여러 능력들을 기반으로 하는 개연성을 갖추어야만 자신의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 후 지식뿐만 아니라 꾸준한 드로잉과 미술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통해 예술성을 기르려 노력했다. 이러한 능력들을 더욱 길러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홍익대 미래 자율전공에 지원하였다라고 썼습니다. 자, 아까 홍익대가 원하는 인재상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 하나인 이 융합 단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단순히 이 디자인을 미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이 과학적, 기술적인 부분을 접목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틀이었어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서류는 수시 모집에서 합격한 서류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교과랑 비교과도 수시 모집에 그 내용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서류는 합격했지만 수시 모집에 최종 합격은 못했어요. 그래서 정시 모집에서 용도로 제가 이제 다시 재수정하는 것이 이제 애프터 작업이었고요. 이 내용도 사실은 뭐 학생 수준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것이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홍대를 한번 좀 고민해봤던 친구들은 이 융합에 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융합이 너무 단편적으로 보이는 인상이라서 정시 모집에서는 단순히 융합적인 측면만을 건드리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수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시에 합격한 종합난입니다. 처음으로 디자인의 매력을 느낀 건 아이팟 미니를 사용할 때였다. 핵심만 남긴 미니멀리즘은 기존 제품들과 다르게 깔끔한 인상을 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디자인은 심플함만이 정답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대다수가 편리한 기능적 측면만을 부각하는 즈음에 감성을 자극하는 디지로그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또한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제작된 수많은 친환경 디자인을 보면서 격한 공감을 하게 되었다. 즉 단순히 편리하고 깔끔한 게 디자인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 이어서 점차 정보와 경험이 많아지면서 이상적인 디자인에 대한 확고했던 나만의 생각은 혼란스러워졌고 수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게다가 공동작업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제각각이거나 비슷하기도 해서 고정된 정답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디자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시기나 환경에 따라 변모해야 함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그 새로움이 진부해지면 또 외면한다. 앞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가치관을 고수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것을 접목시켜야 할지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그런 디자이너로 성공하기 위해서 시대를 읽는 안목과 디자인과 밀접한 학문들의 기본을 출발하고자 홍대에 지원하였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개념은 조금 더 확장됐죠. 단순히 미니멀리즘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하고 접목하는 게 최고입니다가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는 또 다른 가치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넣었어요. 즉 조금 더 고민한 흔적이 나죠. 물론 두 개 다 오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깊이감으로 가자면 지금 이제 이 애프터 글이 조금은 더 경험치가 조금 더 드러나는 인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홍대 서류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깊이입니다. 그냥 단순히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걸 포부를 밝힐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흔적이 드러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으로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좀 추려봤어요. 자, 첫 번째 질문. 교과활동은 등급이 우수한 것이 과연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설명 들었을 때도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맞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내가 미술활동에 대해서 나의 장점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뭐 7등급, 8등급, 9등급을 받은 거 가지고 저는 장점입니다 라고 설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성적을 잘 받은 걸 가지고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물론 선택할 수 없는 정도의 미술활동이라면 그걸 선택할 수 없이 일단 다 써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교과활동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다면, 특히 예고 학생들 같은 경우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성적이 좋은 것을 쓰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시회를 여러 번 갔는데 그 전시를 이 전시 따로 저 전시 따로 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아까 대놓고 얘기하죠. 홍대에서 지원자 유상에 있었죠. 여러 가지 전시를 분산 기재하지 마라. 하나로 가야 됩니다. 전시 관람 활동 하나로만 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활동은 홍대가 제시하고 있는 공교육기관에서 하는 활동이 아닌 그 개인이 주최한 활동이기 때문에 점수에서 큰 이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여러 개를 써가지고 나머지 공교육에서 한 활동들을 리스트에서 빼먹는 거는 오히려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건 많이 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동아리에서 이것저것 다 했는데 과연 어떤 활동을 쓸까요?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동아리에서 학교 전시도 준비하고 같이 뭐 전시 관람도 갖고 뭐 이런 수업도 있고 굉장히 많죠. 한데 그렇게 되면 모든 활동이 동아리 활동 하나로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분산 기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활동의 성격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동아리라는 집단에서 하기는 했지만 활동 성격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에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지도선생님 지휘하에 공모전도 나가, 혹은 책을 읽고 서로 독서 토론도 했고, 혹은 전시 관람도 같이 가, 전시회 기획도 같이 해서 전시회 출품도 했고. 근데 이거는 엄연히 성격은 다 달라요. 같은 집단에서 같이 무리지어서 한 거지 그 집단을 기준으로 활동을 묶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활동 유형은 활동의 성격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따로따로 동아리라는 그룹에서 하기는 했지만 활동 성격을 따로 분류해서 충분히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섬유 패션을 지원했는데 관련된 활동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죠. 자, 상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고등학생 중에 예를 들어서 그럼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그럼 자동차 디자인을 경험해본 친구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며, 섬유 패션을 지원하고 싶다고 해서 의상을 뭐 디자인해보거나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홍익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나 이건 잠재력이. 그럼 예를 들어서 평면이냐 입체냐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나눌 수는 있겠죠. 물론 뭐 섬유 패션이 무조건 입체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입체 작업을 굉장히 선호하고 입체적인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입체 작업하고 걸맞는 학과하고 조금 연관성을 줘서 나는 입체에 대한 시뮬레이션
공간지 강력이 좋습니다라는 걸 가지고 내 잠재력을 어필하는 거지 꼭 반드시 의상, 뭐 자동차, 공예를, 도자를 직접 경험해봤습니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미술적인 기본 소양, 그래서 아까도 미술 잠재력에 의해서 제가 전문적인 거를 써놓진 않았죠. 관찰 능력이라든지 조형 능력이라든지 표현력이라든지 구조력이라든지 이런 걸 써놨죠.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은 수상력이 없는데 합격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반반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 입시는 상대평가예요. 수상 경력이 많은 게 당연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뭐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게 좋죠. 근데 그렇다고 수상 경력이 없는 친구가 무조건 떨어지지는 않아요. 상대평가에서 그거보다 더 우위한 점이 있다면 수상 의학은 없어도 붙을 수는 있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 미비하다면 뭐 수상 경력까지 같이 미비하다면 당연히 합격할 가능성이 조금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 경력이 없는 게 장점은 될 수는 없죠. 한데 저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이 미활보를 쓰겠다고 한 친구라면 홍대 지원이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근데 이제 와서 없는 수상 경력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더 부각을 시켜줘서 그 단점을 커버를 하면 되는 거지, 극복을 하면 되는 거지, 수상 경력이 없는 거 이제 와서 계속 한탄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홍대를 지원하기로 했다면 내가 수상 경력이 부족한 점을 다른 점에서 메꾸고 채워서 나는 수상 경력은 없지만 다른 이런 점이 탁월합니다 라고 어필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점을 고민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극복의 대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아주 사소한 건데 이런 경우 질문도 굉장히 허다해요. 높임말로 써야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냥 친구끼리 쓰는 단어로 쓰면 되게 불공손해 보일 것 같아요. 뭐 속된 말로 네 가지 없어 보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높임말로 쓰는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경어로 쓰든 높임말로 존어로 쓰든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글자 수하고 관련이 있는 게 맞습니다. 높임말로 써서 너무 글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냥 존칭어를 빼버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판단하는 게 좋고 반드시 높임말로 써야 된다라는 룰은 전혀. 그렇다면 그 높임말을 안 썼던 친구들은 다 떨어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평가자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뭐 평가자는 나중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께 평가를 부탁드려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가자에 대한 규정도 홍대에서 나와 있어요. 고등학교 재직 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선생님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더 드리면 이 기간제 교사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미술 선생님이 따로 계시는데 외부에서 뭐 강사를 드렸다든지 뭐 이런 기간제 교사들은 쓸 수가 없는 게 교사용 공인인증서가 따로 있어요. 공무원들이 쓰는 공인인증서가 따로 있는데 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이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가 있어요. 즉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로그인 할 수 있는 거죠. 즉 그 공인인증서, 공무원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작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기간제 교사도 이런 경우에 작성이 불가능하죠. 간단하게 그냥 정의를 해드리면 일단 우선순위가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어야 돼요. 그 선생님이 나를 지도한 적이 있다면 가장 좋고 바뀌어서 지도한 적이 없어도 쓰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데 그분이 전근을 가셨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재수생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내 출신 고등학교에 계셨다가 올해 다른 학교로 가셨어요. 일단은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 역시 고등학교에 재직을 하고 계시고 이미 내가 고등학교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시절에 이미 나를 지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이 선생님이 지금 뭐 고등학교에서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만 중학교로 전근을 가셨어도 나하고 고등학교 때 같이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지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술활동 보고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이 서류가 잘된 서류인지를 이제 판별하러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제일 조금 사실 어이없는 게 이런 경우인데 국어 선생님께 첨삭 지도를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문장은 국어 선생님이 훨씬 잘하실 테니까 맞습니다. 그거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데 기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 이거는 누가 글을 잘 짓느냐 글짓기 대회가 아니에요.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국어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미술 관련된 거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서류를 보시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문장 구조나 이런 것만 보신다면 이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겪은 사례인데 저하고 일단 작성했던 서류에 대한 내용을
이 국어선생님이 자꾸 건드시는 거예요. 이 내용보다는 이게 낫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전혀 미술하고 관련된 없는 부분들을 자꾸 제시를 하기 때문에 물론 문장이 매끄러워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이 국어선생님이 적어도 미술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이 있으셔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미술 선생님을 기반으로 얘기를 해요. 내용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 내용이 건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글만 매끄럽게 하는 걸 용도로 국어선생님한테 첨삭을 받는 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조금 더 두루두루 살피시려면 아무래도 미술 선생님이 가장 유리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을 토대로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을 시작하시게 될 텐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초안을 잡는 개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서울대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홍대 미알보를 입력하는 게 또 은근히 까탈스러워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